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75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 주식회사 서강이고요. 코드번호 4075번입니다. 회사 변경 버튼 누르시고 4075 주식회사 서강으로 변경하신 다음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1번 문항 9월 20일 발행 주식 중 보통주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보통 예금으로 유상 매입해서 즉시 소각했다. 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이고 감자 차손익은 조회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우리 회사 주식을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없애버린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유상 감자라고 부른다 그지? 회계처리 대변에 나가는 돈 적어주면 됩니다. 보통 예금으로 돈이 나갔고요. 얼마? 5,000원 곱하기 1000주 500만 원이라는 보통 예금이 나갈 겁니다. 차변은 자본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자본금 계정 과목은 액면 금액으로 기록한다. 한 주당 액면 가액 10,000원이고 1000주니까 1000만 원 그렇게 기록될 겁니다. 액면 금액에 1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 주식을 사오면서 돈은 500만 원만 주었으니까 싸게 주고 사왔습니다. 그래서 감자 차익 5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된다 이겁니다. 다만 감자 차익 계정 과목을 분개하기 전에 감자 차익의 반대 포지션인 감자 차손이 혹시 있는지 조회해 보아야 될 거다 이겁니다. 됐지요? 9월 20일자로 합계 잔액시산표 조회하여 봅시다. 9월 20일 자, 자본 쪽에 감자 차손 분류가 뭘로 됩니까? 자본 조정으로 분류된다 그죠?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감자 차손이 있는지 보니까 없다 이겁니다. 오히려 감자 차익이라는 금액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제 정리할 수 있겠다 그죠? 애당초 우리 분석했던 대로 대변에 감자 차익 500만 원을 그냥 그대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됐습니다. 자, 합계장에산표 열려있는 거 메뉴 닫아버리고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 회계 처리 입력합니다. 9월 20일 자, 대변에 보통 예금 먼저 적어주고요. 500만 원 차변에 자본금 계정 과목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감자 차익 500만 원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문항 10월 10일 회사가 주식회사 서울에 올해 3월 20일에 공급했던 제품 매출 공급가액은 1,000만 원, 부가가치세 100만 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올해 10월 10일 관련 계약이 해제되어서 해제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것이 해제입니다. 그죠? 해제가 되어서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발급했다 이겁니다. 애당초 제품 매출 했다고 보아서 요 1,000만 원, 100만 원이라는 세금 계산서를 플러스로 발급했었다 이겁니다. 3월 20일에. 그런데 계약이 해제가 되어 버렸으니까 애당초 발급했던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다시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10월 10일자 오늘 날짜로는 마이너스 금액으로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내용과 회계 처리를 입력하면 될 겁니다. 반드시 관련 자료를 조회한 후 회계 처리할 건 참고로 조회해 볼까요? 3월 20일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3월 20일자 매일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어보니까 이렇게 회계 입력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미 분석한 내용이다 그죠? 플러스 1,0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이라는 세금계산서 발급했고 회계 처리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차변을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했네. 아 외상 거래였나 보다 그지? 현재 10월 10일에는 요 반대 분계와 반대 마이너스 금액으로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다. 자 입력합니다. 10월 10일입니다. 오늘은 자 유형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도 세금 계산서니까 그지? 부가세 유형 11 될 거고 금액을 이제 마이너스로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1,000만 원과 마이너스 100만 원. 거래처는 어디? 주식회사 서울. 전자예부 여고요. 분계는 마이너스 금액을 상단부에 기록하면 마이너스 금액으로 이렇게 딱딱 끌려가지고 하단부가 나타난다 그지? 요거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겁니다. 대변의 제품 매출이라고 회계 처리하되 금액을 마이너스로 기록하자 이거지. 그리고 차변을 외상 매출금으로 기록하되 마이너스로 기록하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3번 문항 11월 5일 회사가 10%의 지분을 보유한 주식회사 수성으로부터 현금 배당금 1,000만 원 하고 주식 배당금으로 주식회사 수성 주식 500주 액면가액은 5,000원짜리랍니다. 요거를 보통예금 및 주식으로 수령했다. 아시겠죠? 주식회사 수성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현금 배당도 받고 주식 배당도 받았다 이겁니다.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세법 규정에 따라서 처리했다. 배당금에 관한 회계 처리는 기업회계 기준을 준수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현금 배당 그리고 주식 배당 받았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아니? 네가 아는 대로 입력해봐. 그 뜻이다. 그죠? 자, 우리 이론편에서 중요하게 다뤘다. 그죠? 그러한 내용이 실기편 문제로 출제되었네요. 좋은 문제라고, 참신한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또 유사한 스타일로 출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죠? 자, 복습합시다. 우리 회계에서 배운 내용. 현금 배당 받으면 어떻게 해요? 차변에 현금, 대변에 배당금 수익 그렇게 기록하면 되고 주식 배당 받으면 어떻게 해요? 회계 처리 안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식 배당 받아봤자 나의 재산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고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는 증가한다 그지? 그래서 주식수 변경된 주식수만 그냥 우리가 메모로 딱 기록해서 관리하면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 언급이 있지만 이 부분은 전혀 회계 처리할 필요 없고 현금 배당금 1,000만 원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자, 이제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네요. 원천징수는 세법 규정에 따라서 처리했답니다. 이 부분도 우리 법인세법 규정에서 열심히 배웠다고 그죠? 그러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법인세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법인이고 돈을 받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우리한테 돈 주면서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언제? 이자일 경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배당을 우리가 받는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한테 배당금 줄 때 원천징수 안 한다 이겁니다. 됐죠? 그 부분 공부한 내용이 이렇게 실기편으로 출제되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배당금 수익 1,000만 원 기록하고 차변은 그냥 보통 예금으로 5,000만 원 그냥 전부 다 기록하면 되고 선납 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됐죠? 자, 11월 5일 회계 처리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되겠고 날짜는 11월 5일이고 차변에 보통 예금 1,000만 원 그냥 딱 전체를 다 기록해버리고 선납세금 같은 거 전혀 회계 처리할 거 없고 대변은 요거를 배당금 수익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회계 처리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데 그지?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주제는 두 가지가 있었다 이겁니다. 세법상 배당금 받을 때 원천징수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고민 한번 해봤고, 주식 배당 받을 때 회계 처리 어떻게 하더라? 그거 고민해봤습니다. 4번 문항 12월 1일 회사는 작년에 본사 사옥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올해 12월 1일에 토지의 형질 변경을 위한 공사를 진행해서 건물 건설에 적합하게 만들었다. 토지를 사왔는데 건물 지으려고 토지 사왔습니다. 그런데 토지 사온 상태로 그대로 건물 올리기에 무리가 있으니까 뭔가 좀 공사했다 이겁니다. 그런 거를 형질 변경 공사라고 한다. 자, 그런 공사하면서 주식회사 G건설로부터 2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요거의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겁니다. 대금은 10일 후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 우리 회사가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왜? 요거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 이론편에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의 예로서 요러한 거 공부한 적이 있다 이겁니다. 토지 정지 비용 뭐 그런 예. 토지 정지 비용이랑 토지 형질 변경 공사 똑같은 내용이다. 됐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았지만 토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 불공제되고 따라서 부가세 유형은 54 불공을 선택해야 되겠다. 됐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우리 이론편에서 공부한 내용인데 실기편으로 출제되었고요. 또 유사한 스타일로 출제될 수 있을 겁니다. 별표 쳐두시고 잘 연습해 둡시다. 자, 54 불공으로 상단부 기록하고 하단부는요. 차변을 뭘로 토지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됐죠? 오케이. 자, 12월 1일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할 거다. 12월 1일 54 불공이고 공급가액은 2억 원이다. 그죠? 그 다음 G건설이라고 G건설 전자여부 여고. 자, 불공제 사유는 뭐다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 6번을 선택하고 차변을 뭘로? 토지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자. 그 다음에 대변은 돈을 나중에 주기로 했으니까 그지? 미지급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54 불공이다 보니까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같은 거 나올 여지가 없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세 합한금액 전체가 다 토지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표 입력 문제 풀어봤고요.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다 씁니다. 문제 2번으로 넘어갑니다. 문제 2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이고요. 1번 문항 봅시다. 다음의 매출 매입 자료와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분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다음 올해 1기 확정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 명세는 제외하래요. 요거를 작성하랍니다. 할 일이 좀 많다 그지요? 메인 매출전표 입력 메뉴에 내용 입력해야 되고 하나, 둘, 셋, 세 가지 서식을 작성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단 본 문제에서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걸로 가정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할 때 전자신고세 공제는 입력할 필요가 없답니다. 됐습니다. 자, 내용 파악했고요. 자, 자료 봅니다. 먼저 매출 자료, 다음은
부동산 임대 수익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서강이다. 그지? 우리가 임차인인 주식회사 삼성상사한테 이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이겁니다. 금액 나와 있고 부가가치세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다. 요 내용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열고요. 자, 날짜는 세금 계산서에 나와 있는 작성 연월일 있지요. 6월 30일로 입력하면 됩니다. 6월 30일. 유형은요 10일 과세구. 문제에서 세금 계산서가 제시되어 있을 때는 품목, 수량, 단가에 무언가가 기재되어 있으면 입력해 주기로 했다. 그지요? 품목란에 임대료라고 입력해 주고, 자, 공급가액 얼마요? 150만 원 적어주고, 부가가치세 15만 원. 상대방 거래처는 삼성상사다. 그지? 주식회사 삼성상사 선택해 주시고 전자여부여 분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 월세 받은 거다. 그지? 월세 받은 거니까 대변에 임대료라고 회계 처리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지? 그런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자료에서 이러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본 문제에서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걸로 가정한다라는 특이한 이러한 가정이 제시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가 제조업을 하는 회사고 주업이 제조업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건물이 하나 남아가지고 건물을 남한테 빌려줘가지고 월세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까? 영업 외 수익에 해당하는 임대료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치?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라면 요러한 사업으로 먹고 사는 회사라면 임대료 받는 거는 영업 외 수익이 아니고 매출액에 해당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매출액에 해당할 경우에는요. 실무의 경우 임대료 매출이라는 이름의 계정 과목 또는 임대료 수입이라는 그러한 이름의 계정 과목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둘 중에 어떤 이름인지는 프로그램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열어서요. 매출액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 등록되어 있을 거다. 그죠? 요거를 검색해 보면 중간쯤에 임대료 수입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이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고 그때 생기는 월세를 임대료 수입이라는 매출액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구나라고 우리 확인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뭐 또다시 요렇게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다라는 가정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뭐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출제되었으니까 이러한 계정 과목도 구경해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입력합니다. 자, 하단부, 자, 대변을 임대료라고 조회해 봤을 때 임대료 수입이라는 계정 과목 그리고 임대료라는 영업외 수익 계정 과목 코드가 900번대 코드고 한 개는 400번대 코드다. 그죠? 두 가지 계정 과목이 검색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400번대 코드의 임대료 수입으로 회계 처리하자 이겁니다. 400번대 코드의 임대료 수입으로 150만 원 기록하고, 자, 차변. 자, 돈을 어떻게 받았는지는 세금 계산서 하단부에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요렇게 돈 받아야 되는데 외상이다 이겁니다. 나중에 받기로 했다 이거지. 자,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상황이라면 요 외상 대금을 차변을 미수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뭐로? 주된 영업 활동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요 금액을 뭘로? 외상 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자. 아시겠죠? 오케이. 자, 외상 매출금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했고요. 자, 그러면 요 내용에 대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작업은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 자료 봅시다. 자, 그다음 자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나와 있네요. 주식회사 삼성
상사라는 회사에 우리가 건물 빌려줬는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거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주소가 나와 있고요. 용도는 사무실이고 면적 100제곱미터 1동 1층 101호랍니다. 계약 내용요. 보증금 얼마 땄고 5천만 원이라고. 요 5천만 원 가지고 간주 임대료 그리고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되겠구나. 됐습니까? 그 다음 월세는 얼마?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150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고 임대차 기간은 2018년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이렇게 24개월이랍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거는요. 요 5천만 원에 대한 간주 임대료 부분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이제 입력해야 되는데요. 그 금액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하면 그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그지?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진행하기로 할까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서식 먼저 작성하고 그 금액에서 자동 계산되는 그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액을 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시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엽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다. 그치? 자, 주식회사 삼성상사라는 임차인 불러오고요. 1동 1층 101호다. 그지? 1동 1층 101호. 자, 면적은 100제곱미터, 용도는 사무실입니다. 자, 계약 임대차 기간은 2018-06-01부터 2020-0531 이렇게. 그죠? 이렇게 24개월이었고 보증금은 5천만 원, 월세는 150만 원이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과세표준 금액이 자동으로 서식에서 계산되어서 아래쪽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간주 임대료 금액은 7397이고 그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액은 당연히 요 금액의 10% 금액이 될 거다 이겁니다. 자, 7397이라고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표시되었는데 검산해 볼까요? 자, 5천만 원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 계산해야 되는데 2018년도에 국세청에서 발표한 정기예금 이자율은 몇 퍼센트라고요? 1.8%라고. 요 내용은 요 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죠? 자, 상단에 있는 이자율 버튼 누르면 적용되는 이자율이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1.8%라고. 됐습니다. 자, 다시 계산 진행합니다. 5천만 원 곱하기 1.8% 요거는 1년치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될 부분은 30일밖에 없다 이겁니다. 6월 1일부터 임대차가 시작되다 보니까 지금은 4, 5, 6월에 대한 부가세 신고다 그죠? 그래서 6월달 한 달 30일에 대한 부분으로 기간 계산해야 되겠고요. 그러면 365분의 30 이렇게 곱해야 간주 임대료 금액이 나올 겁니다. 자, 5천만 원 곱하기 1.8 곱하기 0.01 곱하기 30 나누기 365 하면은요 73972라고 이렇게 계산됩니다. 요 금액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딱 표시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월세는 한 달 월세 150만 원인데 6월달 한 달 부분이니까 그지? 당연히 150만 원으로 딱 계산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4, 5, 6월 요 신고 기간에 대한 부동산 임대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은 150만 원과 73972 합한 1호 73972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표시된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했으니까 73972에 대한 그 부분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기로 합시다. 됐습니까?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할 때 뭐 6월 30일자로 입력하면 되겠다. 그죠? 자, 유형은 뭡니까? 간주 임대료라는 거는 그 성격상 세금 계산서가 발급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지? 입력할 때 뭘로? 매출이면서 건별 14번으로 입력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금액은요. 자, 공급가액은 얼마였다고요? 우리 조금 전에 서식 확인했잖아, 그지? 73972였다고. 73972. 아이고, 이렇게 입력해 버리니까 그 건별이라는 성격에 따라서 73972가 곱하기 110분의 100한 금액과 곱하기 110분의 10한 금액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 가지고 표시될 수밖에 없네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치면 되지 뭐.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얼마요? 73972로 다시 고치면 되지 뭐.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73972의 10% 금액으로 고치면 되겠다. 그치? 뭐 굳이 계산기 두드릴 필요도 없겠다. 7397 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뭐 생략해도 될 거고요. 안 그러면 주식회사 삼성상사로 입력해도 되겠고. 저는 주식회사 삼성상사로 그냥 입력하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분계는 상단에 있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이렇게 동시에 끌려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가액 73972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 처리할 게 없습니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요 금액은 인위적으로 계산되어서 나오는 금액이니까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분계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해서 이 부분 공부한 적이 있다, 그죠? 더 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그죠?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생겼을 때는 요 공급가액 부분은 회계 처리할 필요 없고 요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부분만 회계 처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대변은 당연히 부가세 예수금으로 기록될 거고 차변은 뭘로? 세금과 공가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7397이라는 요 금액을 생돈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됐죠?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것이 간접세이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세금과 공가라는 비용으로 처리할 것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회사가 생돈을 내야 돼가지고 세금과 공가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는 두 가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다. 지금 보는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금액. 또 하나는 회사가 무언가 잘못하면은 가산세를 내야 된다, 그죠? 가산세 회사가 생돈 내는 겁니다. 그것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부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회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해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부분이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정리합니다. 그러면 차변에 이 부분을 세금과 공과라고 회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코드 번호는 800번대 코드지 뭐, 그지? 생산과 관련됐다는 언급 전혀 없잖아, 그지? 그래서 800번대 코드의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정답이고 금액은 당연히 7397로 고쳐야 되니까 7397 뭐 타이핑 해도 되고 안 그러면 플러그 금액으로 바꾸는 기능이 있는 뭐 스페이스바 눌러도 되고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요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다. 조금 실무에 가까운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새로운 스타일이지만 또 출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입력해 보았고요.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 공가액 명세서라는 서식 작성 끝났고 메뉴 저장할까요? 그 다음에 월세 받은 것과 보증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 작업까지 끝났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료 파악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자료는 매입 자료이네요. 사무실 직원의 회식으로 다음의 비용을 법인카드
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령했답니다. 서울식당은 일반 과세 사업자래요. 이러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받았다 이겁니다. 자, 우리 회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받았을 때 여기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여기 적혀 있는 세금이라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 같다 그죠? 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네 가지 있었다 그죠? 네 가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접대비 관련 지출 또는 비영업용 소형 수용차 관련 지출 뭐 이런 것들이 될 거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상대방이 간이 과세자면 안 된다. 세 번째,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업종인 타군 업종, 예를 들어서 전세 버스를 제외한 여객 운송업 뭐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세금 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으면 둘 다 받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 경우에는 철저하게 세금 계산서가 우선된다고 했으니까 그때도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할 필요 없다라고 우리 정리했었다. 됐습니까? 이렇게 네 가지 내용 추려야 된다라는 거 정리했고요. 지금 상황은 네 가지 그 어디에도 걸리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요 우리 회사가 받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여기에 적혀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부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돼야 되니까 그 내용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을 할 거다 이거지. 됐죠? 그리고 자료에서 나와 있는 서울식당은 일반 과세 사업자다라는 내용은 무슨 의미라고요? 서울식당은 간이 과세자가 아니니까 매입세 공제 받으면 돼라는 의미로 이렇게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거다. 됐죠? 자, 파악 끝났고요. 입력합니다. 자, 날짜는 6월 9일이네요. 자, 6월 9일로 입력합니다. 유형은요. 매입이면서 신용카드 매출 전부 받았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매입이면서 카과 57을 선택하고 공급가액 란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급가액 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11만 원 요거를 그냥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가 쫙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표시되는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11만 원 입력한 다음 엔터키 치면 10만 원과 만 원으로 표시된다. 상대방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누가 우리한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해 주었습니까? 서울식당이지 뭐, 그죠? 서울식당을 상단부의 거래처로 입력해 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신용카드사를 입력해 준다 그지? 어디 무슨 카드? 국민카드랍니다. 자, 분개요. 자, 차변 뭘로 입력하면 됩니까? 우리 직원 회식이니까 그지?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사무실 직원이니까 800번대 코드로 입력하면 될 겁니다. 자, 대변은요. 신용카드 거래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되 거래처를 주의하자고 있습니다. 그죠? 서울식당이 아니고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우리는 돈을 카드사로 줄 거니까 거래처를 국민카드로 입력해야 되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작업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서 월세 받은 부분, 보증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서식 작성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받은 부분에 대해서 수령 명세서라는 서식 작성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업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라는 서식 열어서 기간 입력합니다. 4월부터 6월 입력하니까 자,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라는 서식이 자동으로 그 내용이 쫙 끌려와 가지고 표시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자동으로 끌려오는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확인하면 되겠다. 자,
회사 법인 카드라고 했으니까 요 구분란을 뭘로 기록해야 된다고요? 사업으로 기록해야 된다 그죠? 사업으로 지금 제대로 끌려왔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고칠 것도 없네요. 됐습니다. 이 상태로 완료하면 되겠다. 저장 버튼 누르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입니다. 4월부터 6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보면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이거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입력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자동으로 끌려온다 이겁니다. 월세 받은 부분 1번 라인, 간주 임대료 부분 4번 라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받은 부분 그거는 14번 라인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자, 14번 라인에 대한 상세 내용은 오른쪽에 표시된다 그죠? 자, 상세 내용 요 오른쪽에서 40번 라인에 그 내용이 기록되더라 이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맨 마지막 요 하단 금액이 147397 이렇게 표시되겠네요. 됐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까지 작성했고요. 이 내용 저장하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소 조금 생소해 보이는 문제이긴 한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종합해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라고 생각되고 조금 실무에 가까운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정리합니다. 자, 이런 부분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다라는 조금 특이한 자료는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스타일 또 출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어렵진 않죠. 다만 조각조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을 그냥 모아가지고 작업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신선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별표 쳐두시고 잘 연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2번 문항 봅시다. 다음 자료를 보고 올해 2기 예정신고 기간의 수출 시점 명세서를 작성하십시오. 단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랍니다. 자, 수출 실적 명세서 메뉴 열고요. 기간 2기 예정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입력하시고, 자, 먼저 김천 상사에 대한 부분요. 016 제시되어 있는 대로 입력합니다. 016 1009 011 57142 뭐 이렇게 입력했고 선적일은 2018년 7월 20일입니다. 통화 코드는요. US 달러다 그지? 검색창 띄운 다음에 미국이라고 검색해서 불러오고 환율 이제 환율이 중요하겠다 그죠? 자, 선적을 7월 20일에 했는데요. 환가를 7월 15일에 했답니다. 기본적으로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원칙적으로는 수입 시기 아니 공급 시기인 선적일의 기준환율 7월 20일자 기준환율 그죠? 요거를 가지고 과세표준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가 하나 있었다 그죠? 선적일 전에 달러를 받아가지고 선적일 전에 환가했을 때는 그 실제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요. 선적일 전에 환가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7월 15일의 실제 은행에서 적용하던 그 환율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1달러당 900원이라는 요 환율 가지고 과세표준 계산합니다. 우리 이론편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이 실기편으로 이렇게 출제된 겁니다. 그래서 900원 곱하기 30만 달러면 그렇게 과세표준 계산할 것이다. 30만 달러. 이렇게 입력하면 2억 7천만 원이라는 요거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표시되고요.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김천 상사.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그 다음 내용요. 미국 상사에 대한 거고 010
1515 06 135 150 됐습니다. 선적일은 20180722. 자, 코드는 통화 코드는 US 달러입니다. 자, 환율 입력합시다. 환율 중요하다 그죠? 자, 선적이 7월 22일 날 되었고 환가는 7월 25일에 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칙적 환율 그지? 7월 20일자의 기준 환율. 그러면 1달러당 1,100원일 겁니다. 요게 적용될 것이다. 됐습니다. 자, 1,100. 외환은 15만 달러. 이렇게 입력하면 165,000,000 표시되고 거래처는 미국 상사.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다. 이렇게 입력하면 상단에 집계되는 금액이 435,000,000 이렇게 집계가 되네요. 됐습니다. 자, 내용 저장하고 메뉴 닫읍시다. 자, 문제 3번 결산 문제 볼까요? 1번 문항. 주식회사 서강은 올해 10월 3일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단기매매증권 50주이고 취득가액은 주당 8,000원이랍니다. 요게 있다. 결산일 현재 공정가치가 주당 8,500원인 경우 필요한 회계 처리하십시오. 자, 단기매매증권으로 주식 사왔거든요. 주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주가 변동 부분만큼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익 인식하면 될 겁니다. 자, 한 주당 500원씩 이익 봤다 그죠? 몇 주입니까? 토탈 50주입니다. 25,000원 그렇게 계산되겠네요. 그래서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25,000원 자산의 증가,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25,000원 수익 그렇게 기록하자. 됐습니다. 수동결산이다 그지요? 일반전 변명 메뉴 열어서 12월 31일자로 입력합니다.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25,000원,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이라는 수익 25,000원 인식하자. 2번 문항. 영업부에서 구입 당시의 비용으로 계상한 소모품의 기말 현재 미사용된 소모품은 100만 원이다. 뭡니까? 소모품 사면서 전부 다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었는데 기말에 보니까 100만 원어치가 남아있다라 이겁니다. 요거는 내년에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자산 계정 과목인 소모품으로 기록해야 되겠다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 100만 원, 대변에 소모품비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고요. 자, 수동 계산이다 그죠? 차변에 소모품 100만 원, 대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 코드 번호는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800번대 코드 될 거다 그죠? 이렇게 100만 원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3번 문항 봅시다. 결산일 현재 손상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의 장부 금액은 3천만 원이다. 해당 건물의 손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건물의 사용 가치는 2,500만 원, 처분 가치는 2,750만 원으로 판단되어 손상 차손을 인식했다. 유형 자산에 대한 손상 차손 내용이다. 그죠? 이론편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인데 그게 실기편으로 출제된 거구나라고 분석할 수 있겠다. 조금 신선한 문제 같다. 그죠? 이러한 문제 출제되었으니까 앞으로 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다. 그죠? 잘 연습해 둡시다. 자, 손상 차손 판단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장부 금액이랑 회수 가능가액을 비교하자라고 했습니다. 회수 가능가액은 뭐라고요? 계속 사용하면서 얻는 효익의 금액 2,500만 원.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팔아버렸을 때 들어올 만한 돈
처분가치. 요 둘 중에 큰 금액이 회수 가능가액이라고 했습니다. 이론표에서 공부했잖아, 그지? 그 내용이 출제된 거라고. 2,500만 원, 2,750만 원 둘 중에 큰 거는 뭐다고? 2,750만 원이라고. 3천만 원하고 2,750만 원하고 이제 비교해 보는 거다 이겁니다. 2,750만 원이라는 회수 가능가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으니까 뭘로?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자 이거지. 됐습니다. 자, 수동 계산이다, 그죠? 차변에 손상차손,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영업외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고요. 금액은 얼마다고? 2,750만 원하고 3천만 원 차이가 되겠지. (250만 원이다) 그죠? 25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은 손상차손 누계액이지, 그지? 손상차손 누계액, 건물에 대한 거다, 그죠? 요 코드 번호를 불러오면 되겠다.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문항 봅시다. 당기말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정기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1억 원이고 당기 중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감소는 없었다. 회사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하고자 한다. 정기말 현재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미설정된 부분은 중대하지 않은 오류이고 당기 회계연도 종료일 12월 31일에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 문제인데, 그지? 워낙 이런 스타일이 쉽고 자주 출제되다 보니까 조금 변형해가지고 출제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네요. 자, 작년도 말 입장에서 퇴직금 추계액을 보니까 생산부 직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리부 직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 부분만큼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작년도 말에 딱 기록을 하면 참 좋겠는데, 작년도 말에 생산부 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잘 회계 처리한 반면 관리부 직원에 대한 50만 원은 그 부분을 회계 처리하지 않았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말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금액이 1억 50만 원이 아니고 1억 원밖에 없었더라 이거지. 됐죠? 그 상태에서 올해로 넘어왔는데 올해 말에 이제 퇴직금 추계액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계산되더라 이겁니다. 결론 납습니다. 올해 말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 1, 2, 3, 0, 0, 0, 0, 0, 0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요 금액으로 1억 원을 1, 2, 3, 0, 0, 0, 0, 0, 0으로 만들기 위한 이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두 단계로 나눠진다 이겁니다. 작년도에 작게 기록되었던 50만 원에 대해서는 뭘로? 중대하지 않은 오류에 대해서 올해에 회계 처리했다고 했으니까 무슨 계정 과목?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는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자. 차변을 전기 오류 수정 손실, 대변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얼마? 50만 원.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금액이 1050000으로, 그죠? 작년도 말의 퇴직금 추계액으로 이제 금액이 딱 바뀌었을 거고, 그지? 그 상태에서 이제 요 금액으로 만들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생산부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이면서 생산부니까 500번대 코드다, 그지? 고금 생산부에 대해서는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2천만 원 이렇게 차변을 회계 처리하고요. 퇴직급여 800번대 코드는 관리부 직원에 대해서는 작년도 50만 원으로 지금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지? 300만 원으로 돼야 되니까 250만 원 그렇게 회계 처리하면 될 거고, 대변은 요 두 금액 합한 2,250만 원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회계 처리하면 될 거다.
됐죠? 그렇게 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123000002 딱 나올 것입니다. 분석 끝났죠? 조금 특이하지만 좋은 신선한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또 유사한 스타일로 출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별표 쳐주십시오. 요 내용 수동결산, 자동결산 뭐 둘 중에 편한 걸로 작업하시면 되는데 요 부분 그지? 정기 오류 수정 손실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수동결산으로 작업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일단 정기 오류 수정 손실에 대해서 먼저 일단 작업할게요. 자, 차변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 900번대 코드 그지? 50만 원. 대변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고 이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수동결산으로 해도 되고 자동결산으로 해도 된다 이겁니다. 가능하면 자동결산이 조금 더 편할 거다 그지? 일단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열어볼게요. 1월부터 12월 기간 입력하고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대해서 상단에 있는 퇴직충당이라는 보조창 활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지? 그런데 아쉽게도 퇴직충당이라는 보조창 열어보니까 요런 화면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작년도에 관리부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 내용은 여기에 끌려와지지 않고 생산부 직원에 대한 1억 원만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다. 됐죠? 그래서 요 보조창을 활용하려면은 굳이 활용한다면 그 부분은 생산부 부분만 작업이 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생산부 직원에 대해서만 활용이 가능할 거고 굳이 활용한다면 이제 이렇게 작업하면 될 겁니다. 생산부 직원에 대해서 퇴직금 추계액 1억 2천만 원이잖아. 그지? 120, 000, 000 이렇게 입력하면 추가로 2천만 원 설정되어야 됩니다라는 내용 표시될 거고 여기 요 상태에서 결산 반영 버튼 누르면 그 2천만 원이 해당되는 금액 여기에 딱 꼽히게 될 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부 직원에 대해서 이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그죠? 관리부 직원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기 오류 수정 손실로 수동결산을 하는 바람에 현재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 상태다 그죠? 요거를 300만 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250만 원을 추가로 설정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있는 퇴직급여 전입액 여기에다가 적어주면 될 것이다.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전표 추가 클릭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전표 입력 와가지고 조회 버튼 누르시면 그 내용이 이렇게 반영되어서 표시된다. 그 다음에 500번대 코드는 여기 500번대 코드는 여기 그지?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굳이 요 2천만 원과 250만 원이라는 요 작업을 자동 계산하지 않고 그냥 수동 계산으로 차변, 대변 입력하셔도 정답으로 당연히 인정됐습니다. 뭐 편한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고 저는 자동 계산으로 작업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우리가 원하는 123000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참고로 합계 잔액세산표 열어보면 되겠지. 12월 31일로 조회해 보면 부채 쪽에 있을 거다 그지? 부채 쪽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123000000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열심히 작업했던 거잖아. 그지? 됐습니다. 됐지요? 자, 메뉴 닫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한 문제였지만 잘 연습해 두자.
그래서 보니까 이번 제 75회 기출문제 보니까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신선한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등장했다 그죠? 우리 공부할 때는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원천징수 문제 빨리 풀어볼게요. 문제 4번 원천징수 문제고요. 1번 문항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김서우 사원 번호는 100번이고 세대주고요. 자, 요 사람에 대해서 사원 등록증 부양가족 명세 탭을 작성하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중에서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랍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또 올바른 걸로 가정하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기본공제란에 부라고 표시하랍니다. 됐죠? 자. 김서우에 대해서 자 원천징수 탭 누르고 사원 등록 메뉴 엽니다. 자 부양가족 명세 탭 입력할게요. 자 김서우에 대해서는 입력이 끝났고 이제 화면은 일단 이 상태로 입력할게요. 자 부 김일광 입력합니다. 김일광 400-516-105328 자 김일광에 대해서 자, 밑에 자료 읽을게요. 배우자는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고 자녀 중 김상준은 고등학생이고 일용 근로자로서 일당 8만 원씩 60일간 소득이 있고 김상희는 소득이 없답니다. 고등학생 김상준은 아르바이트 한 모양이다. 그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일당 8만 원으로 60일 동안 소득을 얻었답니다. 일용 근로소득은 풀리고 왔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소득금의 요건 따질 때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김상준 소득금의 요건 충족한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됐죠? 부친과 모친은 주거 형평상 올해 10월 5일에 이사했고요. 소득은 없답니다. 주거 형평상 별거 인정해 준다고 했다. 그죠? 부모의 경우. 그래서 결론은 김일강, 최순 소득금의 요건, 나요건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다. 됐죠? 자, 소득은 없다라고 일단 언급되어 있고요. 이제 나이 요건만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김일광 78세다 그죠?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자 되고 70세 이상이니까 경로 우대 쪽에도 자동으로 딱 체크된다. 그 다음에 최애순 주민등록번호는 4608192015 627 자, 72세니까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자 되고 경로우대 공제도 되네요. 그 다음 배우자 이은미 전업주부라고 했으니까 소득금의 요건 충족하고 배우자는 나이 요건 따질 필요 없다. 그지? 기본공제 대상자 된다 이겁니다. 이은미 73011210119 자, 배우자라고 선택하면 되겠고 그 다음 자녀 김상준 아이고 자녀 4번이다 그치? 김상준 00112030513112 자, 18세다 그지? 나요건 충족하고 소득금의 요건 충족한다라고 결론 냈으니까 20세 이하 요거 체크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김상희 020801410512 9 16세고 그지? 그러면 나요건 충족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 될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사람이 전부 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라는 것이 결론이네요. 됐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우리 지출금액 적을 건데 김일광, 최애순 부모의 경우 78세, 72세이니까 의료비 적을 때 65세 이상이다, 그지? 이 두 분, 그죠? 그래서 요 두 분에 대한 의료비 적을 때는 전부 의료비 중에서 경로자에 대한 의료비라고 입력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사원 등록 메뉴 작업 끝났고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 열어서 김서우 사원 불러옵니다. 자, 자료 보면서 입력할게요. 다음은 홈택스에서 조회한 자료다. 김서우 씨가 공제 가능한 모든 공제를 적용받고자 한다. 자, 보험료요. 본인의 자동차 손해보험료 공제되고 장남의 생명보험료 공제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 쪽에 90만 원과 120만 원 합한 210만 원 입력하면 됩니다. 한도가 100만 원이니까 그지? 그냥 한도까지 내가 고려해 가지고 지출액 금액란에 100만 원 입력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정답으로 인정될 겁니다. 그다음 의료비요. 부친 디스크 수술비 공제되고 경로자에 대한 의료비로 기록하면 되겠다. 장남 맹장 수술비 공제되고 요거는 일반 의료비. 동생의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비 동생이 있었나요? 잠깐만. 아, 여기 사원 등록 메뉴 입력할 게 하나가 빠졌네. 그지? 밑에 자료가 하나 더 있었네요. 입력하면 되지 뭐. 가족관계 증명서 외에 김서우 씨의 동생인 김서원 소득은 없답니다. 이 사람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답니다. 같이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등본 끊어보면 같이 사는 걸로 나와 있다 이거지. 됐습니다. 그러면 나의 요건, 소득금의 요건 충족하면은 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따져봅시다. 소득은 없대. 나이만 이제 따져보면 됩니다. 아, 77년생이니까 나이 요건은 충족 못하겠구나. 그렇게 파악할 수 있다. 그지? 나이 요건 충족 못하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닐 거고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라도 일단 입력은 해달라고 문제에서 언급했으니까 입력해 줍시다. 자, 그러면 사원 등록 메뉴 열어서 조금 더 추가 반영하면 되지. 맨 아래쪽에 형제 자매 6번이다 그죠? 형제 자매에 해당하는 김서우를 입력하자. 김서원을 입력하자. 자, 김서원 770808215320 4 이렇게 입력하고 나이가 41세다 보니까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다 그지? 그래서 부라고 체크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 사원 등록 메뉴의 부양가족 명세 탭 작업이 끝났네요. 됐습니다. 자, 자료 이제 계속 파악할게요. 자, 장남 맹장 수술비 일반 의료비라고 했고, 자, 동생의 치료 목적 성형 수술비라고 미용 목적이 아니랍니다. 성형 수술비 중에서 미용 목적일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 대상 아닌데 미용 목적 아니고 치료 목적의 성형 수술비라면 당연히 공제 적용 가능하고 의료비의 경우 나이 요건, 소득금의 요건 안 따진다고 했으니까 동생이 비록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요 의료비 공제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의료비 파악했고 그래서 요 300만 원도 일반 의료비로 입력해야 되고 따라서 일반 의료비란에 110만 원과 300만 원 두 개 합한 410만 원을 입력하자. 됐습니다. 자, 의료비 쪽에 경로자 의료비는 200만 원. 일반 의료비 410만 원 이렇게 입력하자. 그 다음 교육비입니다.
배우자의 대학원 수업료. 대학원은 본인의 경우만 된다, 그지? 그래서 요거는 600만 원 요거는 안 되고, 장남의 고등학교 수업료 공제되고, 장녀의 중학교 수업료 공제됩니다. 다만 한도가 각각 인별로 정해져 있으니까 요 금액을 인별로 딱딱 적어줘야 되겠다. 자, 교육비 중에서 초중고다, 그지? 교육비 중에서 초중고에 적어주되 인별로 적어주자. 220만 원과 180만 원. 됐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기부금입니다. 본인의 기부금 200만 원,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지정기부금 단체랍니다. 지정기부금으로 적으면 되겠고, 장남이 국군 장병 위문 금품 80만 원 냈답니다. 법정 기부금 쪽에 적으면 되겠고, 동생이 종교단체 기부금 150만 원 냈습니다. 요게 문제 출제한 분이 진짜 묻고 싶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부금의 경우 어떻게 판단합니까? 소득금액 요건은 충족해야 되고 나의 요건은 충족할 필요 없다라고 우리 공부했다, 그죠? 그래서 동생이 기본 공제 대상자 아니었다, 그지? 동생은 소득금의 요건은 충족하고 나의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요 동생이 기부금 냈을 때 요거 기부금 공제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겁니다. 기부금은 나의 요건은 안 따지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묻고 싶었습니다. 출제자가. 그 다음에 뭐 요것도 뭐 묻고 싶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오케이. 요 두 개가 중요하다. 특히나 요 기부금 쪽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도 지정 기부금이면서 종교단체 기부금으로 요 금액 적어주자. 됐죠? 오케이. 자, 본인의 지정 기부금, 기부금 중에서 지정 기부금이다, 그지?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가 아니면서 지정 기부금을 종교단체 외 당해 기부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죠? 여기다가 200만 원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 기부금 얼마? 150만 원 적어주고, 그 다음에 80만 원은 법정 기부금이다, 그지? 8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그 해당되는 자리에 이렇게 따박따박 표시가 될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모든 작업 끝났고 메뉴 닫으시면 되겠다. 자, 2번 문항 봅시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18년 귀속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십시오. 됐죠? 자, 주식회사 서강, 우리 회사다, 그지? 우리 회사의 주주는 다음과 같답니다. 홍길동과 칠갑산 둘 다 거주자, 개인인 모양입니다. 70%, 30%입니다. 요 사람한테 배당금 주었다 이겁니다. 제8기 배당금은 회사의 경영 악화로 2018년도 11월경에 지급할 예정이랍니다. 자, 잉여금 처분 계산서 내용 나와 있습니다.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는 무시하래요. 자, 제8기가 2017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요 회계 기간에 대한 이익 처분은 언제 결의가 됩니까? 요 해당 회계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연도 2월이나 3월쯤에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익 처분이 결의된다라고 했습니다. 2018년도 2월에서야 요 회계 연도에 얻은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배당할 건지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된다 이거지. 됐죠? 자, 2018년도 2월 달에 주주총회 열어가지고 요렇게 이익 처분하는 걸로 결의했답니다. 자, 원래 있던 정기로부터 넘어왔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5억 5천만 원 있었고요. 올해 당기 순이익이 4천만 원 생겨가지고 5억 9천만 원이라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딱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이익준비금으로 500만 원 적립하고 현금 배당 5천만 원 하는 걸로, 그래서 둘 다 두 개의 금액을 합하면 5,500만 원만큼을 처분하는 걸로 이렇게 결의했다 이겁니다.
이익준비금은 회사 내부에 남아있는 돈이고 실제 주주한테 주는 돈은 5천만 원일 거다, 그지? 5천만 원을 70%는 요 홍길동한테, 30%는 칠갑산한테 준다 이겁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그 주는 금액을 따박따박 해당 서식에 입력하고 원천징수가 될 거다, 그지? 개인한테 지금 배당금 주는 거니까 14% 배당할 거다, 그지? 그 금액을 따박따박 서식에다가 입력하면 되겠다. 전혀 어렵지 않다, 그죠? 자, 먼저 배당금 받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타 소득자 등록에 입력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홍길동과 칠갑산에 대해서 배당금 줄 건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잘 입력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겠다. 홍길동에 대해서 배당금 줄 거니까, 그지? 251번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요 배당금 준다는 내용이 잘 입력되어 있다는 거 확인했고요. 개인이다, 그지? 그 다음에 칠갑산에 대해서도 잘 입력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기타 소득자 등록 메뉴에 대해서는 작업할 게 없고요. 이제 배당금 주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 배당 소득 자료 입력 메뉴에만 이제 작업하면 될 것이다. 됐습니다. 자, 배당금 지급하는 날을 이제 적으면 되는데 2월 25일 날 주주총회 결의했는데 돈이 좀 없어가지고 회사가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졌나 봐. 배당 결의 이렇게 해놓고 실제 지급은 2018년도 11월 달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겁니다. 문제 작업할 게 너무 쉽다 보니까 한번 조금 변수를 문제에 삽입한 걸로 파악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록 내용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법에서는요, 이렇게 배당 준다고 결의해놓고 일정 기간 동안 그 배당을 실제로 지급 안 하면 인위적으로 어느 날에 딱 지급한 걸로 보아가지고 그 부분을 회사가 원천징수해서 나라에 신고하십시오라고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답니다. 요거를 지급시기 의제 규정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실무에서 지급시기 의제 규정. 엄청 인위적이고 강제성이 높은 규정이다, 그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볼 때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데요. 실무에서는 좀 강제성이 높다 보니까 가끔 그런 내용이 적용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 내용이 출제된 것이다. 배당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 결의해놓고 3개월 안에 지급 안 하면 3개월이 되는 날, 그러면 2월 25일부터 3개월 되는 날이면 5월 25일이다, 그죠? 요 날 배당금을 지급한 걸로 보아가지고 세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 금액, 일반적인 배당의 경우 14%다, 그지? 14%만큼을 원천징수해가지고 나라에 납부해라 이겁니다. 5월 25일 날 배당을 지급한 걸로 본다면 언제까지? 그 다음 달 10일인 6월 10일까지 그 원천징수 금액을 나라에 신고 그리고 납부해야 되겠다 이거지. 아시겠죠? 그렇게 세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 내용을 요 문제에 삽입을 해본 것이다. 조금 특이해 보이지만 또 출제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잘 연습해 둡시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 알아야 될 거고 소득세법상 일반적인 배당에 대해서 14% 원천징수한다. 그 내용도 알아야 이 문제 풀 수 있을 거다. 됐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자, 그래서 지급 연월일 주의해야 된다. 11월에 지급할 예정이라도 마치 5월 25일에 지급한 걸로 그렇게 신고해야 되겠다. 자, F2 버튼 눌러서 홍길동과 그 다음에 칠갑산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따박따박 입력해주면 되겠다. 자, 홍길동에 대해서는 자, 지급일자 5월 25일이고 귀속연월도 우리 잘 알아둡시다. 자, 귀속은 소득세법상 배당을 받았을 때 언제 그 배당 소득을 받은 걸로 보냐면 회계하고 똑같습니다. 주주총회 결의한 날 내가 그 배당금을 받은 걸로 본다 이겁니다. 회계와 똑같다. 그래서 주주총회 언제 열렸습니까? 2월 25일 날 열렸다, 그죠? 그래서 돈은 설사 나중에 받더라도
소득세법상 언제 귀속이 되는 걸로 보냐면 2월 달에 귀속된 걸로 본다 이겁니다. 회계하고 똑같다. 됐죠? 그래서 지급연월일은 5월 25일로 적고 귀속연월은 2월로 적어야 될 것이다. 됐죠? 그래서 조금 특이한 스타일로 문제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신경 쓸 부분이 몇 개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게 신경 쓸 부분이다. 그 다음에 귀속연월일도 신경 써야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금액 적으면 될 겁니다. 자, 홍길동은 70% 배당금 받을 거다, 그지? 5, 7, 35, 3,500만 원 될 거고 원천지수 세율 14% 될 겁니다. 그러면 금액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금액은 490만 원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금액의 10%만큼 원천징수 될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 칠갑사는요. 귀속연월 2월로 입력하시고 금액 30%니까 그지? 5, 35, 1,500만 원 입력해 주면 되겠고 14% 이렇게 입력하면 210만 원 그리고 21만 원 그렇게 기록될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내용 작업 끝났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는 700만 원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70만 원이라고 이렇게 집계되어서 표시될 것이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지금까지 문제 4번까지 풀어봤고요. 문제 5번부터는 다음 강의로 계속 진행